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 5주년을 맞았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많이 줄어들고 또 동반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안춘영 동반성장위원장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만에 치러진 미얀마 첫 자유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압승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미얀마 사회 그리고 경제에 미칠 영향도 클 것이고요. 또 우리와의 관계도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땠나요? 오늘 결과적으로 시장은 2000선을 회복하지는 못했고 네. 지수 자체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끝을 맺었는데요. 종합주가지수는 0.68포인트, 0.03% 상승해서 1997.2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코스닥은 어제 낙폭을 좀 많이 만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0.51포인트, 1.60% 상승해서 667.2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는 2240억 원이나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는 1360억 원 정도 주식을 사면서 시장을 막아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에서는 47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강세에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240억 원 그리고 3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오히려 개인과 기관은 코스닥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000선 밑으로 내려왔고 밑에 저점의 지지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기술적으로는 1차선으로 볼 때는 한 1970선 정도를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보면은 1970선에 대한 1차 지지선을 논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 성장률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본다면 1970선이 단단한 지지선이다라고 표현하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900선 중반까지의 하락폭은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1950선 정도가 지금 네. 시장에서의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950부터 2050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결국은 횡보세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연말까지 이제 길게 보면 한 달 반 정도 거래일이 남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전반적으로 연말로 가면은 거래에 대해서 그렇게 활발함을 보이는 경향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시장이 더 많이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계절적으로 연말에 가면 배당 관련된 자금들이 유입되기 마련인데요. 이런 자금들은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 관련된 대형주로 유입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장이 낙폭이 커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하락하게 되면 그만큼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다시 받쳐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업종이나 종목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었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장 자체가 그렇게 재미있는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눈에 띄는 업종을 찾는다라고 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신약을 유럽 의약청에다가 허가 신청서를 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제약주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은요? 오늘의 시장은 예. 네? 한미약품은요? 한미약품의 오늘 주가는 지금 전반적으로 그냥 보합권이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 한미약품의 주가는 4% 정도 올랐으니까 그동안에 좀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만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셀트리온이
유럽 의약청에다가 이 신약 허가 신청을 냈다는 것 때문에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한미약품 하고 있는 거랑 셀트리온은 종류가 조금 다른 건가요? 예, 서로 제가 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아이템을 해외 대형 제약사에다가 지금 납품을 하기로 한 거죠. 기술 그리고 수출. 셀트리온은 네. 신약 허가 신청을 낸 거니까 네. 이 어떤 뉴스가 조금은 다른 모양새입니다. 한미약품은 이 당뇨병의 약효를 지속시키는 거를 네. 도와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임상을 쭉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셀트리온은 신약을 허가 신청했다는 거니까 조금 이 스토리는 다른 거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의 좋은 뉴스임에는 틀림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효과가 좀 갈까요? 글쎄요, 최근에 이 제약이나 바이오 주식을 어떤 저희가 이야기하는 펀더먼털리 분석을 해서 네. 어느 수준까지 간다, 너무 과하다라고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간단한 표현은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은 좋은 재료이면 틀림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로 가면 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한 10년 정도의 평균을 보면 11월 달, 12월 달은 대형주의 모습이 항상 좋았고요. 네. 반면에 코스닥은 12월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게 평균적인 수치니까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속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 어느 정도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좀비라는 요즘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좀 경제 뉴스에서 자꾸 나와서 그렇죠. 조금 안 좋습니다. 살기는 살아있는데 제대로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잖아요. 정확하게는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더 정확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을 좀 세어봤더니 중소기업이 한 175개 정도 된다라고 나왔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살아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부실화돼서 더 이상 혼자는 살 수가 없는데 은행 대출로 연명하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칭할 수 있겠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오늘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 평가를 했는데 175개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는 약 50개 기업이 늘어났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은행들이 이제 신용평가를 다 하는데요. A, B, C, D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데 C등급, D등급이 되면 이렇게 구조조정 대상이 되거든요. 네. C등급은 그나마 살 가망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곳이고요. D등급은 퇴출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데 C등급이 70개, D등급이 105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맞네요. 맞습니다. 예. C등급은 전년에 비해서 16개, D등급은 34개가 증가한 거고요.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경기 침체로 실적 악화가 된 기업들이 좀 많았고 채권은행들이 이 신용평가 기준을 좀 까다롭게 높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조업체가 105개로 전년 76개보다 29개가 늘었고요. 비제조업체는 70개. 제조업 중에서는 전자부품, 기계장비, 자동차, 식료품 업종들이 좀 많이 늘었고요. 비제조업에서는 운수, 도소매업, 부동산, 오락, 레저 산업 이런 쪽들이 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C, D등급을 받은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C등급은 은행에서 추가 지원을 합니다. 네. 그 금융 지원을 앞으로 얼마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는 하는데 대신 자구 계획을 내놔라. 자산을 팔거나 비용 절감을 하거나 어떻게 경영 증상화를 할지 그런 계획을 내놔라. 이제 우리말로 이제 워크아웃이라고 하지요. 그런 계획을 받으면서 추가 지원을 해서 살 수 있는 기업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나가고요. 이런 자구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여신을 끊고 D등급으로 이제 내려가는 게고요. 네. D등급으로 낙인이 찍히면
좋게 표현해서는 자체 정상화를 해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법원 주도로 하는 기업회생 절차, 네. 법정 관리로 가서 그동안에 이 채권자들을 모아서 이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협의를 하게 되고요. 채무를 탕감을 받고 다시 살아나던가 아니면 청산을 하던가 이런 절차로 이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 C/D등급의 여신을 줬던 금융사들도 부실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건데. 맞습니다. 네. 175개 기업에 나가 있는 그 신용 공여액을 살펴봤더니 2조 2,200억 정도라고 하고요. 은행들은 이미 3,020억 정도는 부실로 적립을 했고 4,500억 정도가 부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뺀 나머지 한 1조 한 5천억 원 정도의 금액은 담보나 뭐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청산하는 과정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금액인데요. 네. 지금 7천억, 500억 정도가 이 부실하는 거는 또 엄청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은행들한테도 꽤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가는 비행기는 많은데 내릴 공항이 좁다. 네. 그래서 제2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신공항 얘기가 드디어 나왔죠. 맞습니다. 이제 결론은 일단 내려졌고요.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긴 많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공항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온평리 요 일대에 예. 공항을 새로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주시가 아니라 서귀포시군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네. 그 성산 일출봉 있는 그쪽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하고요. 네. 원래 지금 제주시에 공항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확장하는 게 어떻냐 하는 아이디어하고 신공항을 짓는 거가 어떻겠느냐 이런 걸 타당성을 검토를 했는데 원래 있는 제주공항을 확장을 하려면 그 앞쪽에 있는 바다를 좀 메우고 뭐 이런 식의 확충 공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때 환경이 좀 망가지는 부분이라든가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9조 4천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됐는데요. 지금 이 신공항, 서귀포 쪽에 신공항을 지으려면 있는 땅에다가 이제 짓는 거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반 수준 될 거라고 합니다. 4조 원? 예. 네.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훨씬 좋다. 요게 이 공항을 짓는 쪽으로 예. 방향이 선회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그 검토해서 용역을 받은 보고서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제 예산 뭐 이런 거 따는 게 가장 먼저일 테고요. 네. 2018년에 착공을 해서 2025년에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원희룡 지금 제주시는 이걸 더 당겨서 2023년에는 완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앞당기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 새로 지어진 공항은 길이가 3,200m, 폭은 60m 정도의 활주로 한 개를 갖추게 되는데 이 규모면 그 현재 제주도에 오가는 비행기들이 다 이렇게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이 올 9월까지 누적으로 1,90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2020년이면 3,200만 명, 2035년이면 4,500만 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중국 그 관광객에 대해서 비자 면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서 이 중국 관광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 공항의 필요성은 계속 얘기가 됐던 거고 앞으로도 필요한 건데 문제는 이 공항이 들었을 자리에 약 60에서 70가구 정도의 주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현지 주민들하고 또 인근 지역에서는 또 공항이 생기면 소음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소음 문제나 보상 문제보다는 땅값이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제주에 또 땅 사러 오는 중국인들도 많이 있죠. 이미 뭐 많이들 샀다고 그렇죠. 하죠. 네. 예. 포스코 수사가 일단락 됐는데 네. 결국은 불기소네요. 불구속. 예. 기소는 했는데 기소는 했는데 불구속. 불구속입니다.
약간 좀 맥은 빠졌다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요. 또 검찰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무려 8개월간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 8개월간 수사를 한 것 치고는 솔직히 성과가 좀 미미합니다. 오늘 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정준양 전 회장, 정동아 전 포스코 건설 부회장, 네.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 이런 분들이 재판에 넘겨지기로 했는데 모두 불구속 기소입니다. 또 논란이 됐던 이상득 전 의원도 불구속 기소로 그러니까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핵심 인물인 정준양 전 회장에게 내려진 가장 큰 혐의는 이 1,500억에 달하는 배임 혐의인데요. 네. 성진지오텍이라고 이 플랜트 회사, 이게 화학회사 같은 걸 만드는 그 플랜트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고가에 매수하도록 지시를 해서 네. 1,190억 원가량의 손해를 회사에 미쳤다. 이런 혐의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상득 전 의원의 요구에 따라서 TME크라는 이상득 전 의원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는데요. 여기에 포스코 캠텍의 외주 용역을 몰아줘서 한 10여 원 정도를 챙기도록 했다. 뭐 이런 뇌물 공여 혐의 등이 부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고가로 회사를 인수했다 이런 거는 경영상의 판단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옳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반박할 논리가 좀 떨어지거든요. 크게 비리 뭔가 착복을 네. 한 거 이런 것을 찾지 못하고 이런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과연 정당했느냐 이런 비판도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정준양 전 회장이 그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한 4억 원 정도의 뭐 골프 접대를 받았고 네. 최고급 와인 로마네 꽁띠 뭐 이게 한 빈티지에 따라 다르지만 1,000만 원 정도 되는 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선물 받았다. 이런 부분에서는 도덕적인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너무 사소한 것 같이 보일 정도예요. 그렇죠. 예. 큰 이 회사 사이즈라든가 이런 거에 그러니까요. 보면 조금 지역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서 이렇게 기소를 한 상황이어서 조금 논란이 좀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뭐라고 하나요? 포스코는 일단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코멘트는 하지 않고요. 네.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회사 시스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위대해지지 말 것, 소수의 전유물이 되지 말 것, 최선을 다해 보통이 되길. 더 안전하고 더 정교하고 더 견고한 자동차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슈퍼노멀 아반떼.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의 이수 한 박스가 준비가 돼 있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가 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2부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병원협회와 함께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더 많은 간호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포괄 간호 서비스 제도. 간호취업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재취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은경의 생생경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출범 5주년 맞은 동반성장위원회. 우리 경제의 동반성장 지수는 많이 끌어올렸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동반성장위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범 5주년을 맞았는데요. 지난 5년 동안 동반성장,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같이 상생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바로 이 동반성장 주간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또 향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3기 동반성장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연결해서 우리 경제 동반성장의 현주소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씹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춘영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출범 5주년 맞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금 이번 주간 맞아서 많은 행사를 열고 있는데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행사들이 준비가 되고 참석하고 계시나요? 사실은 매년 하는 일종의 동반성장 돌잔치와 같은 건데요. 그렇죠. 한 해를 총결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방향을 가다듬는 그런 자리인데 바로 어제 그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5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 행사에서 이 동반성장에 기한 유공자들 포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은 사실은 대기업 70여 개 그리고 중소기업 360여 개가 참여하는 구매 상담회가 지금 엘타워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중소기업 대표들이 개발한 제품을 가지고 그다음에 대기업의 구매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이제 매치메이킹을 해가지고 한 30분간 면담을 하고 그 즉석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앞으로 계속해서 또 구매를 하도록 그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이 동반성장협의회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기업 협력사 모임은 수탁기업 협의회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서울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과 공기업 80개가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말이죠. 이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 데이, 즉 협력사의 날로 현장에서 동반성장 그 성과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결의를 다지는 정말 실질적인 많은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풍성하게 결과물도 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행사들도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출범 5년을 맞은 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성과, 결국은 동반성장이겠죠.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네, 이 우선 상당히 그 진척이 됐습니다. 예. 역시 대중소기업 간에 공정거래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단가 조정 신청권을 부여한다든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부당 단가 인하를 근절하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이제 그 법에 따라 가지고 동반성장 지수를 대기업들의 그렇죠. 예. 그 노력을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언론에 이제 공표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네. 전부가 다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소상공 민생 품목에 대해서 적합업종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영역 배분을 하는 것. 그 사실은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 때문에 대기업들이 말이죠. 동반성장을 직접 관리하는 그 전담 조직이 25개 기업에서 지금 말이죠. 시작할 때 25개인데 지금 78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은 그리고 또 동반성장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대기업의 임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인사들에 대해서 이 고가의 반영을 한다든지 상당한 그 진척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2차, 3차 그 기업에까지 협력사까지 동반성장의 이 온기가 확산되는 데는 아직도 좀 우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동반성장 지수로는 이 지수 자체가 공개가 안 된다고 해서 논란도 있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지수 자체가 언론에 공개가 됩니다. 예, 이게요 최우수 기업, 그다음에 이제 우수 기업, 그리고 양호,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4등급으로 해서 이게 원래 이제 151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됩니다. 예. 아, 그래요? 이게 설문조사 형태로 개별 기업별로 몇 점을 받았다는 점수는 공개가 되지 않지만요. 예, 그렇죠. 예. 최우수 기업에 예컨대 21개 이제 우리 기업들이 그 범주에 속하는데 그 기업은 구체적으로 회사 명이 첨다 이제 제시가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게 지수를 우리가 관리하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거지, 이 사실은 전부 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거든요. 줄 세우기 위한 점수가 아닌 거죠. 이 참여하는 그 자체를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더 이 노력을 하고 개선을 하면은 동반성장 문화가 더 확산되겠다 하는 일종의 격려성 그렇게 지표로 봐야 되고요. 이걸 마치 무슨 벌칙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이 페널티를 부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문화 확산의 하나의 유인책이고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위원장 맡으신 지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되셨나요?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예.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신가요? 역시, 적합업종 말이죠. 이게 이제 중소기업이 해야 하는 거다. 그래서 대중소기업 간에 이 적합업종에 대한 합리적 영역을, 대기업 대표, 중소기업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협업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도출을 하는데요. 품목에 따라서는 이해가 이제 상충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합의점에 이르기가 힘드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한 자리에 모여서 민간 기업 간의 자율 합의를 통해서 적어도 3년간은 이 업종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확장을 자제한다.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것은 자제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사이에 이른바 적합업종에 해당되는 이 민생 품목들은 경쟁력을 빨리 기르고
더 독자적으로 성장 사다리를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 또 하나만 애로가 있다면 동반성장 지수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사실은 업종이 각각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직적인 계열사가 있느냐, 예. 혹은 유통업체는 뭐 독립적으로 운영되느냐, 뭐 이게 각각 틀려요. 그런데 이제 이 잣대를 체감도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체감도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네. 우리 뭐 수능 성적 발표하고 나면은 난이도 항상 이런저런 뭐 개선점, 예.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덕적으로 객관적 지표로 또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다 수용하는 이와 같은 체제로 이 과정에서 물론 네. 중소기업 대기업의 입장들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하고 알겠습니다. 배려해서 만든 지표입니다만은 예. 지수 평가 잣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더 발전적으로 이것을 네. 이게 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뭐 일부라고 얘기 안 해도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요. 1기 동반성장위원장을 하셨던 정운찬 전 총리께서는 이 적합업종 선정 같은 것들을 법제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그 문제는 말이죠. 예. 뭐 이렇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동반성장위원회가 태동된 근본 그 이념도 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지니고 있는 각각의 장점을 결합해서 네. 서로 시너지를 내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협력의 고리를 예. 두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에 설치를 해서 기업 생태계를 이제 변화시키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와 같은 방법론에서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이제 대상이 되는데요.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의 기본적인 취지는 예. 대기업 대표하고 중소기업 대표가 역지사지 소통을 통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예. 찾아봐라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입법 정신이 담고 있는 근본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보다는 자율적으로 하기를 이게 자율적인 원하신다는, 합의가 예. 바로 동반성장회의 법적 취지와 그다음에 예. 그 기본 이념이 담고 있는 하나의 논리적인 그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문제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 동반 성장을 위해서 애써주기를 저희가 바라겠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인터뷰를 해야 될 것 제가 같습니다. 한마디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짧게 하는 짧게만 이게 부탁드릴게요. 우리가요 예. 적합업종 이외에 예. 이게 구매 상담매하고 그다음에 해외 동반 진출하고 네. 그다음에 상생 결제 시스템 말이죠. 예. 정말 우리 저성장 저고용의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동반성장위원회가요 양쪽에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네. 장점을 결합하고 선순환을 유도하는 많은 그 활동이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그런 점을 저희가 간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스마트 IT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뉴스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스마트 IT 뉴스인데 그 IT 기업들이 뉴스 컨텐츠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는 움직임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저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가 또 고민을 해봤다고 합니다.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참 궁금해서 기사도 많이 쓰고 많이 읽어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좋아하시는 주제일 것 같았습니다. 저를 너무 많이 하시는군요. 네.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데야 당연할 것 같고요. 애플, 삼성 이런 기업들까지도 다 뉴스 콘텐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글쎄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저도 참 궁금한데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뉴스들 많이 보실 거예요. 정말 그거는 콘텐츠의 원오브댐으로서 굉장히 많이 끌어들이는 효과는 있죠. 그렇죠. 네. 정말 많이 보실 텐데 지금 뭐 애플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까지도 그 전통적인 뉴스 언론사들 대단히 네. 유명한 언론사들과 뉴스 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 이유 그 배경을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뉴스를 보는 게 예.
그 페이스북이 올리거나 트위터가 올리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뭐 둥지를 틀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저희로 따지면 한국경제신문 같은 뭐 이런 곳들이거나 아니면 뭐 외국에 있는 뉴욕타임즈나 CNN 같은 곳들이 자사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피드를 순환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좋아요를 누르면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뉴스는 뭐냐면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유력 언론사들과 계약을 맺어서 네. 페이스북이 따로 뉴스를 제공하고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요. 네. 기존의 포털들이 하는 것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되게 비슷하게 그 네이버나 다음 혹은 뭐 구글이 야후가 예전부터 했었던 언론사들 뉴스 콘텐츠를 돈을 주고 사와서 혹은 뭐 다른 아웃링크 방식으로 주면서 소싱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긴 한데 내용적인 측면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게 좀 차차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네. 분명히 포털과는 다른 방식이고 이게 지금 되게 이 의미 있게 사람들이 이 지점을 보고 있는 이유가 네. 왜 자체적으로 할까? 자체적으로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이걸 하려고 할까? 애플이 하려고 할까? 이거거든요. 그렇죠. 안 그래도 뭐 페이스북이나 애플 사이에서 뉴스가 많이 소비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걸 결국 들여다보면 여기에 지금 뉴스 독자들이 되게 분명하게 있고 지금 이 공간들이 모바일상에서 유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 뉴스라는 정말 뭐 전통적인 수십 년의 킬러 컨텐츠를 이들이 직접 소식을 해와서 이 공간에 정말 이제 확장 가능성이 풍부한 모바일 광고를 중점적으로 태워서 자신들도 돈을 벌고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언론사에도 돈을 주겠다. 일단 뭐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돼서요. 그렇죠. 갑을 관계가 뭐 저희가 지금 현재 포털 관계에서 보면 너무 지금 언론사들이 포털의 영향력에 뭐 정말 힘없이 종속되어 버린 게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조금 다른 게 그 지금 참여 언론사들을 조금 보시면 이게 지금 당장 한국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인데 뉴욕타임즈, 뭐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CNN, 월스트리트 저널, 뭐 블룸버그, 뭐 허핑턴 포스트, 뭐 이런 뭐 내노라하는 곳들이 페이스북에 그 인스턴트 아티클이라는 그 다른 앱이 있어요. 이게 뉴스 앱이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애플 뉴스, 트위터는 모멘트, 그 스냅챗이라고 영미권에서 유행하는 휘발성 SNS가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디스커버리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지금 태운다라는 건데 이 수익 배분 방식이 어떤 식이냐면 지금 아까 포털 얘기하셨잖아요. 포털이랑은 조금 다른 게 포털은 예를 들면 A라는 언론사와 계약을 할 때 그 전제 계약료를 줍니다. 월 뭐 계약금 뭐 한 달에 얼마, 몇 천만 원 뭐 주고 그다음에 그 기사를 사와서 네이버 사이트 안에서 이렇게 인링크라고 하죠. 네이버 사이트 안에서 보게 하는 방식을 선택하는데 페이스북이나 지금 이 친구들은 그 계약료를 주지를 않아요. 저희가 이거를 미니멈 개런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걸 주지를 않고 대신에 페이스북이 광고를 붙이는 거죠. 거기에다가 뉴욕타임즈 콘텐츠에 광고를 붙이면 광고 수익의 70%를 언론사에 줍니다. 대신에 만약에 언론사가 광고를 따와서 붙이면 100% 다 언론사가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페이스북은 왜 그렇게 많이 줘가면서까지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를 들여오려고 하는 걸까요? 그만큼 이 뉴스라는 콘텐츠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겠죠. 이게 왜냐하면 뭐 김인경 앵커께서도 뉴스 정말 자주 보시지 않으세요? 뉴스는 뭐 그냥 뉴스 노동자죠. 그렇죠. 저희는 뭐 직업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뭐 네이버나 다음 앞에 어디 큰 서비스 앞에나 뉴스가 있는 이유가 이게 말 그대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효과. 그리고 이게 게이트웨이 효과라고 하죠. 들어와서 이제 뉴스를 보다가 옆에 있는 쇼핑할 것도 좀 찾아보고 검색도 해보고 뭐 만화도 보고 하면서 이게 연계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런 효과들을 노리는 건데 지금 보면 내년에 그 영미권의 글로벌 특히 미국 권역의 글로벌 빅 이슈들이 되게 많습니다. 선거. 지금 그렇죠. 당장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렇죠.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재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양한 대권 후보들이 나와서 엄청난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년에 브라질 올림픽이 있죠, 그죠? 올림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온갖 뉴스들이 넘쳐나는데 데일리하게 금방금방 프레시하게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쏟아내는 정말 유일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게 뉴스입니다. 그만큼 이 뉴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유통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혹은 뭐 애플 같은 곳들이 추가적인 독자를 뭐 락인을 시키는 안에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광고 비용, 엄청난 광고 수익을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언론사들의 존재에 대한 의문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언론사들은 정말 여기저기 유통 플랫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페이스북이 그러면 왜 뉴욕타임즈 같은 이런 뭐 정말 잘할 것 같은 곳이 왜 하려고 하는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지금 페이스북이 지난 3분기에 월간 사용자 수가 15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전 세계 인구가 60억, 뭐 70억 얘기하는데 월간 사용자가 15억이고 일간으로는 10억 1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페이스북을 열어보는 전 세계 인구가 10억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분기에 매출을 지금 45억 달러를 냈다고 그래요. 이 5조 가량인데. 그럼 10억 명 중에 모바일을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9억 명입니다. 무려 90%. 그러니까 90%가 모바일로 페이스북을 접속하고 이 5조 달러의 매출 중에서 광고 매출이 무려 85%를 차지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페이스북은 이미 뭐 전체 매출, 광고 매출의 4분의 3을 모바일에서 꼬를 정도로 많고 하지만 미국에서 보면 미디어 소비 중에서 광고 비용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게 아직 1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확장성은 무궁무진하고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은 이걸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사는 왜 하느냐라고 여쭤보시면 언론사는 지금 3가지 숙명과 과제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디지털 싱글 노마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노마드가 왜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 그러니까 싱글은 혼자 이제 떠돌아다니는 디지털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같은 건데 예전에 신문은 뭐 1,000원짜리 신문에 온갖 뉴스들을 뭐 20페이지를 담아서 한 방에 팔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냐면 디지털 세상에서는 정말 의미 있는 사람들의 호응이 있는 컨텐츠 하나하나가 신문사 혹은 언론사의 사이트 내에 머무르지 않고 밖에 나가서 온갖 유통 플랫폼을 떠돌아다닌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뷰징이라고 뉴스를 낚시하는 많이 하죠, 지금. 많은 분들 싫어하시잖아요. 그걸 언론사들이 왜 하냐면 자기 사이트 내로 사람들을 어떻게든 불러 모아서 광고를 보게 하는 그 광고 수익 모델 때문이거든요. 이거를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이 이것을 없애게 해주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 사이트가 아니라 밖에서 콘텐츠를 얼마든지 많이 보게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싱글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는 뉴스를 만드는 게 우리의 또 숙명이겠네요.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였습니다. 트릭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릭스타. 이 소리 다 아시죠?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 맛있는 김치. 이제 김치톡톡에 넣기만 하세요. 왜냐? 유산균이 감칠맛을 만드니까. 경험해보세요. 백종원이 추천하는 맛있는 김치 쉽게 만드는 방법. LG디오스 김치톡톡. 호주, 코알라만 떠올렸다면 호주TV 와일드 채널에 도전해보세요. 몬스터 악어에게 먹이주기. 백상아리와 1대1 맞붙기. 이것은 호주에서 펼쳐지는 실제 상황.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대한민국과 프루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루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뭐대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원흥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 소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내시 뉴스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